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을 넘긴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찌나 하루하루가 힘들었는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었죠. 정말 누구에게나 힘듦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고 힘들기만 한가 싶어서 지쳐 있었던 적도 많았어요. 가정이라는 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저에게 위안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 저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남들처럼 요란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제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저랑은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저의 주변을 맴돌면서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쉬지 않고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싶었으면서도 받아줄 수 없었죠. 그렇게 애틋한 짝사랑으로 서로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며 직장의 노예가 되면서도 간간히 서로를 떠올리곤 했었나 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나이에 30의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되면서 장례식장에서 동아리 친구들을 전부 마주하게 되었어요. 무척이나 암울하고 슬펐죠. 그때 남편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른 나이에 암투병을 하다가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활발했던 민철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철이만큼 남들을 챙기면서 민철이 못까지 열심히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민철이에게 도움받았던 것도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참 아쉽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 얼굴도 보고 네 얼굴도 볼 수 있어서 고맙긴 하네 민철이한테. 우리 대학 졸업한 이후에 처음 보는 건가? 그렇지. 내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한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때 기억도 나고 그러네. 혹시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물어봐도 돼? 그냥 별거 없지. 늘 비슷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고 있어. 주말에는 거의 집콕수준으로 지내고 있고. 나도 비슷한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따로 한번 볼까? 아니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으면 참 좋잖아. 연락처도 알려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연락처 알려줄게.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함께 하자. 그렇게 저희는 붙어 다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어색한 공기 속에서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힘든 건 여전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재기를 하지 못하셨고 병까지 얻은 상황에서 집안 형편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5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대학을 2번이나 휴학을 했었거든요. 아직 졸업반인지라 제가 학비도 도움을 조금 줘야 했고 또 아버지 병원비도 보태야 했고요.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동생인데 제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가장의 노릇을 하시느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연애를 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주말에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것도 집안일을 돕고 병약하신 아버지를 돌보느라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리랑한 자존심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제 인생을 비관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굳이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 남편이랑 연애를 할 마음도 없었고 결혼을 할 여유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제 고민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불도저처럼 저를 몰아붙여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았고 저는 불편한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을 가지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불편했던 감정을 왜 가졌었는지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기대감에 차일 정도로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 한 번 만남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던 저희 둘의 관계는 회사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서로 존재 자체가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만날 때면 저도 집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집안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 지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남편이랑 만나면 탈옥이라도 한 듯 해방이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저와 남편 두 사람 모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었죠.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신혼이라는 것은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너무 불같이 사랑을 했었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과거에 대한 미화가 심각하게 있었던 걸까요? 저희의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거든요.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저와 함께 꾸려나가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결혼 8개월까지는 정말 같이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살짝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찍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지켜보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아이를 가지려고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라서 남편과 더 오해가 쌓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일부러 임신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분명히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했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건지 병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에 출산용품에 준비를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태어날 아이 걱정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 두 사람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사실 시댁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보다야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이었지만 저랑 남편에게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야금야금 저의 미래를 위해 모아뒀던 돈이 있긴 했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있는 대로 퍼주었었기 때문이었죠. 신혼집을 구할 당시에 오픈을 한 제 통장을 보고 남편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저희 월급에서 대출비를 갚아나가야 했는데 사실 저희 둘이 버는 돈 합쳐봐야 크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컸죠. 있는 돈 다 털어서 대출받아 신혼집 구한 다음에 갚아야 할 돈은 어마어마하지. 거기다가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안에 제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뭐랄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추가 수당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야근을 했고 저 또한 주말에 부업을 해야 하나 알아봤지만 임신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결론은 제가 임신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로 흘러가게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지연아, 혹시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아버지 병세가 더 심각해져서 병원비가 이번에 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어지간해야 말이지.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내가 영적시 너에게 부탁을 좀 해야겠다. 아, 우리도 출산 준비하느라 돈이 좀 빠듯하긴 한데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보태드릴게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지혜가 고생이 많겠네.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병시 좀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제가 참 안타깝네. 그렇지 뭐. 아휴, 무슨 고생을 이리 하나 싶다. 내가 정말 어떤 꼴을 더 부르고 이렇게 살아있나 싶어. 우리 딸들 고생만 지키면서 말이야. 전생에 지은 죄가 많나? 아야,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아버지랑 지혜랑 나까지 속상하게.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무튼 돈 보내드릴게요. 내가 보탬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남편이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눈빛이 너무 서러워서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분명히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자고 뭐든지 둘이 헤쳐나가면 잘 풀릴 거라고 말을 했었으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남편이 조금 무서웠어요. 남들도 비슷하겠죠. 직장 생활에서 벌어오는 월급이라고 해봐야 한정적이고 그 돈으로 서로 빠듯하게 살면서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부수적으로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 있었으니까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긴 했죠. 장모님이죠? 이번에도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연락 오신 거야? 아버지께서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기관이 좀 있고 해서 돈이 부족하신가 봐. 엄마도 열심히 돈 벌고 계시는데 병원비랑 약값이 만만치 않잖아. 아니 처제는 뭘 하는데 대학을 작년에서 겨우 졸업을 한 것도 답답한데 왜 아직 취직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여러 개 하는 거야? 직장 하나 다니는 게 낫지. 4대 보험 적용도 되고. 요즘 워낙에 취업난이 심각해서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자기도 돈 어떻게든 벌어서 생활비 보태고 싶어서 알바 뛰는 거고. 지혜도 아직 어려워. 이제 20대 중반인데. 20대 중반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지? 아, 당신 취직했을 때 그 나이 아니었어?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저가요 그렇게 매번 생활비 보태주면 우리는 언제 돈을 모으냐고. 당신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연봉도 조금씩 올랐을 텐데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없었잖아. 그거 다 초과의 생활비 보태서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아프시잖아. 우리 집에는 돈이 없고 그럼 어떡해. 돈 버는 게 난데. 내가 보태야지. 당신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일찌감치 노후 준비 시작하셨었어. 물론 처가가 노후 준비를 시작할 만큼의 상황이 안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보험 같은 건 넉넉하게 들어놨어야지. 보험도 무슨 쓸데없는 생명보험이라며. 지금은 이미 치료 시작한 지 오래돼서 시비가입도 안 된다며. 우리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 그리고 보험비는 뭐 땅 파면 나와? 매달 그 돈을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때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지. 나이가 들면 누가 아픈 법이야. 민철이 봐. 그 어린 나이에도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당연히 보험 같은 건 들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미리 말도 했었잖아. 우리 집 사정 안 좋다고. 안 좋은 거 알아도 괜찮다면서 우리 둘이 함께 헤쳐나가면 괜찮을 거라며. 우리 집이랑 비슷한 줄 알았지. 아 이렇게까지 나쁠 줄 내가 알았겠어? 나도 힘들어. 지친다고. 내가 아이라도 조금 늦게 가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깡그릇 무시를 했으면서. 내가 일부러 임신이라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나도 생길 줄 몰랐다고. 당신이 2, 3년 뒤에 나 찾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임신한 게 죄야? 나 혼자 아이 가졌어? 당신도 그럼 조심했어야지. 당신도 조심하지 않아놓고서는 왜 나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태교하며 행복해야 할 임신기간은 점점 지옥같이 변했어요.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걱정은 늘어만 갔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이 정도로 저희 친정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친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가는 걸 싫어했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면 또 돈 달라는 소리인가 싶어서 전화도 피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제가 버는 월급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선에서 아주 조금씩 떼어서 친정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제 부모님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불만과 부담은 점점 커져먹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출산을 하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마저도 친정의 보탬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저희 친정엄마를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딸이라면 누구나 친정엄마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친정엄마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병을 얻은 이후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고 저는 그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 마음과 저희 사정을 낱낱이 남편에게 말을 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듣기 싫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실행에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하루 종일 돈 걱정에 머리가 아팠죠. 물론 남편도 제가 친정을 돕는 걸 이해해 보려고 하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죠. 남편은 친정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친정을 돕고 싶어 한다는 마음도 이해하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매달 연락이 오고 매달 도와달라고 하니까 점점 진절머리가 난 거죠. 월급날이라면 칼같이 전화가 와서 돈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예 어느 누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어요. 이번 달도 진짜 힘들다. 경제적인 압박이 장난이 아니야. 제일 우선순위로 대출이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당신이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그냥 일을 할까? 육아휴직 쓰지 말고? 그러면 우리 생활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핏덩 같은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고. 아니 설마 지금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리라는 건 아니지. 저가 있는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어린이집 대기 걸어놨으니까 연락 오지 않을까?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잠깐 봐주셔도 되는 거고 그래도 손주인데 그 정도는 부탁드려도 되는 거잖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쉽게 부탁을 할 생각을 해? 퍼주는 건 처가에 다 퍼주고 도움은 우리 집에서만 받겠다고? 아휴 또 왜 우리 친정집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냥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죄야? 내가 뭐 놀겠다고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혼자 돈 벌면서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나도 푹 쉬고 몸조리 하고 싶은데 출산휴가 90일만 받고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한 게 죄냐고. 아 진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임신만 아니었어도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 속이 편해? 우리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속상해. 내가 축복을 가진 게 아니라 불행을 가진 것 같아서 슬퍼진다고. 아니 어떻게 임신한 마누라 앞에서 임신만 아니었어도 사정이 괜찮았을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남편이랑 간증의 골은 더더욱 깊어지게 되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의 마음은 한층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분명히 집에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매번 그랬듯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용돈을 받아가려고 하실 것 같았죠. 결혼 후에 맞이한 명절마다 똑같이 그랬거든요. 용돈 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소파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으셨어요. 결국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드려야 했죠.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이 솔직히 쪽팔리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임신을 한 이후에 계속 갈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염려가 되어서 친정엄마께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번 명절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요즘 민수도 많이 바쁘고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요. 반찬은 저희도 충분하게 있어서 전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지연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사위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아휴, 내가 괜히 패가 되는 건 아닌지. 혹시 명절에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든? 아휴,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하고 바빠가지고 저희도 명절에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지연아, 솔직하게 말이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민수에게 부담이 되는 거니?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훌쩍이며 결국 솔직하게 다 털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쌓아뒀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입을 열었더니 봇물 터지듯이 줄줄이 쏟아지더라고요. 친정엄마께 상처를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요즘 들어서 그이가 돈 문제로 많이 예민해요.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친정에 돈을 자꾸 보내니까 그게 좀 싫은가 봐요. 거기다가 엄마가 한번 오시면 꼭 용돈을 챙겨드려야 하니까 그것도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로요.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거구나. 미안하다, 지연아.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구나. 네 엄마가 미리미리 눈치채고 적당히 했었어야 했는데 네가 항상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부담했었다 보니까 아유 내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부탁을 한 것 같네. 정말 미안하다. 저 여태 억지로 생활비 보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우리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노력할게요. 얘는 여태까지 충분히 잘했는데 뭘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지. 이번 명절엔 그냥 집에서 지낼게. 사위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나도 너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알았지? 얘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엄마.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달려가서 이야기할게요. 걱정 마시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제가 찾아뵐게요. 그렇게 전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울적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돈이 뭐라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에게 괜히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걸 남편에게는 굳이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제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친정엄마가 또 집에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려나 봐요. 장모님 언제 오신다고 연락 없었어? 그날 나도 피해있게. 우리도 솔직히 애도 생겼고 가정을 이루면 너 언제까지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지원해드리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계속 당신이 이렇게 친정에 돈을 보내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집안 사정 때문에 우리까지 아니 우리 아이까지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속이 상해도 너무 상했죠.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할 당시에 두 사람이 힘을 내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니까 제 탓만 하는 게 어디 저라고 편하겠냐고요. 우리 아이까지 가난이 되물림 된다고? 그게 전부 우리 친정집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비수를 꽂을 수가 있어? 그 순간 친정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벨소리만 다른 소리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전화부터 받아보라는 눈짓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오더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전화 받기가 싫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받아봐. 장모님이 또 뭐라고 하시나 나도 들어보게. 뻔하지? 생활비 언제 보태줄 거냐? 이번 명절에는 얼마나 용돈 줄 거냐 물어보시겠지. 남편의 핀잔을 들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친정엄마가 엄청 놀란 목소리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아버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숨을 안 쉰다. 아우 이를 어쩌니 얘 지금 19%인데 나 어떡하면 좋으니? 그 말에 너무나도 놀라서 헐레벌떡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도 지가 했던 말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은 건지
저를 따라 옷을 입고는 따라 나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의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는 내내 손을 떨어야만 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고 저는 정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흰 처녀로 덮여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너무 실감이 나잖아.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병이 있으셨으니까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약을 쓰고 호전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쭉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랑 친정엄마 여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남편은 발빠르게 장례 준비를 했어요. 예, 임신해서는 장례식장이 오래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괜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너는 이만 집에 가봐도 되지 않겠니? 내일 아침에 오던지 해라.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내가 장례식장을 지켜야지. 엄마 그거 미신이야. 아니야 언니, 미신이라서가 아니라 언니가 좀 힘들어 보여서 그래. 들어가서 쉬다가 내일 아침에 와. 어차피 조문을 사람이 많지도 않은 거 알잖아. 씩씩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라도 하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보니 말이 아니더라고요. 총기와 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얼굴에는 그늘만 가득했어요. 남편이 좋아했었던 그 시절의 제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제 얼굴이 변했다기보단 상황에 따른 지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저에게 집에 가보라고 말을 했을까요?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그늘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와 남편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들지 않으니까 그럭저럭 삶에 빛을 들이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에 저는 출산휴가 90일만 받고 다시 복직을 했고 아이가 정말 다행히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내려 열심히 살았죠.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계획적인 임신이었고 그 사이에 저랑 남편의 관계도 꽤 많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여동생은 취업에 성공을 했고 친정엄마께서는 저에게 더 이상 용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남편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둘째까지 낳고 키우면서 몇 년이 더 지나 평온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다시 한번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으니 그것은 남편에게 만성담낭염이라는 병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부 통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그냥 단순한 배탈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를 했어요. 며칠이면 괜찮아졌거든요. 대장 내시경이나 한번 해보라며 미루고 미뤘죠. 근데 아랫배가 아니라 윗배 쪽, 특히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큰일은 아니겠지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위장이나 대장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루 연차를 내고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의문이었죠. 복부 팽만감에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상이 없을까 하다가 남편이 구역질을 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야 이건 위랑 장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미열감이 있어서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병원에서는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 것 같다고 염증약 며칠 주고 링거나 하나 맞고 가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증상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결국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고 한참을 기다려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담낭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담낭에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을 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담낭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약을 써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겨울 알고 난 이후부터 남편의 증상은 더더욱 심해졌고 복부 통증도 심해졌어요. 결국에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안전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은근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담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감염이나 손상, 탈장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남편은 통증을 더 이상은 이기지 못하는 수준까지 되었고 병원에서도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4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수술까지 하게 될 정도로 나빠질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죠.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저희가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고 또 둘째를 낳게 되었다 보니까 둘째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빠듯했거든요. 남편의 보험도 사실 여러 개 있었는데 중요한 거 실비 하나, 생명 하나만 살려두자고 다 해지를 했거든요. 물론 수술비에 대한 보장은 나오긴 했지만 입원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남편이 써야 하는 약 중에 일부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약이 비싸더라고요. 가뜩이나 둘째 낳고 해약할 수 없는 적금을 하나 드는 바람에 생활이 빠듯했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동생도 곤란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생도 제가 둘째를 낳고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키우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에게 빌려주기란 힘들었겠죠. 저희 친정어머니 사정도 잘 알고 있었고요. 결국 시댁에 부탁을 드리니 기가 막혀 하시는 겁니다. 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도 이제 40을 넘겼는데 아직도 부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손 벌려야 할 때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알아? 너네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야. 내가 토닥여서 어떻게든 자식 보면서 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친정에서는 돈 한 푼 안 보태준다는 게 말이 되니? 그동안 네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데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어디 제2금융 같은 곳에서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자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술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퍽퍽 찌시며 아들을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냐고 수술비를 보태주셨죠.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은 1,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입원비가 아깝다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수술 5일차 되는 날 퇴원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정엄마께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전해줄 게 있다며 집에 잠깐 찾아왔는데 남편도 속이 상한 건지 뭔지 방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더라고요. 물론 수술까지 했으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친정엄마한테도 애둘러 이야기를 하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보따리 큰 것을 들고 오셨는데 꼭 우리 남편에게 먹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친정엄마가 간 뒤에 보따리를 열어보니 웬 갈색 물 같은 게 페트병에 담겨 들어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 홍삼인 듯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한 30분쯤 지나니까 남편이 잠에서 깼는지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엄마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힐끗 보더라고요. 저 보따리는 뭐야? 장모님이 들고 오신 보따리야? 홍삼인 것 같아. 보아하니 엄마가 직접 다린 것 같던데. 당신 수술해서 회복해야 하니까 가지고 오셨나 봐.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페트병 3개에 홍삼을 달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죄다 뚜껑을 열더니 개수대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말렸죠.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홍삼을 개수대에 버리더라고요. 그 정성과 그 돈을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었죠. 친정엄마가 사위 생각해서 손수 다려오신 홍삼인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냐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직접 다린 홍삼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그걸 왜 개수대에 버려 아깝게.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다릴 수 있는 건데. 사위 수술했다는 말에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온 일을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망칠 수가 있어.
누가 있던 거 필요하대? 필요하다고 한 적 없잖아. 참나. 내가 홍삼을 달여달라고 그랬어? 수술하고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기는커녕 홍삼을 달여줘.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돈 주기 싫어서 몸으로 때우고 자빠졌네. 뭐라고? 당신이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싫어하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 돈 주기 싫어서 몸으로 때운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거야말로 너무한 일이잖아.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늘 이랬어. 늘 너희 집은 영주없이 받아만 먹고 주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도 처제도 일하고 장모님도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본인 몸만 챙기면 되니까 돈 좀 모아두셨을 줄 알았지. 나 수술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홍삼 하나 떨렁 달여온다고?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건 나야. 먹기 싫으면 내가 먹게 내버려두면 되지. 그걸 왜 계속 내버리고 그래?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 먹으라고 준 거라며. 그걸 네가 왜 탐내? 내 건데. 내가 내 거 버리겠다는데 네가 왜 날리냐고. 나머지들도 다 가져와. 저 까만 비늘은 뭐야? 가져와.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리게. 하지마.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준 거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왜 이런 걸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돈. 있던 홍삼달이네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따려온 건데 어떻게 그걸 버려. 그만둬. 제발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배를 부여잡고 고자기 속에 있던 까만 비닐봉지를 개수대에 버리겠다고 들고 가서 탈탈 털었는데 글쎄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보양식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까만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것은 아주 낡은 통장 뭉치였습니다. 딱 봐도 낡은 통장 7, 8개가 묶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멈췄고 남편도 개수대에 떨어진 통장 뭉치를 보면서 뭔가 싶은 얼굴을 했어요. 남편이 통장 뭉치를 들고선 고무줄로 엮여있는 걸 풀어서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개수대에 가서 통장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무슨 정신이었는지 코끝이 찡하니 울리더라고요. 이거 뭐야? 여기는 2천만 원, 이 통장에는 500만 원, 여기는 또 300만 원. 이게 다 뭐냐고. 뭐긴 뭐야. 엄마가 주신 돈이겠지. 당신한테 미안해서 당신이 하도 돈 가지고 유난했다니까 미안해서 평생 모은 돈 다 주셨나 보지. 당신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쓰라고. 통장에 뭐라고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건 장인어른 보험금 수령한 거고 이건 그동안 5만 원씩 적금 든 거 이건 처제가 준 용돈? 친정엄마는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동생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3만 원씩 부어서 만든 통장, 저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5만 원씩 부어서 만든 통장, 아버지의 생명보험 하나 있던 거에서 받은 보험금, 그리고 살면서 자잘자잘하게 모은 돈들을 전부 남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전부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했지만 통장의 낡음으로 봐서는 정말 오랜 시간 스스로 정리를 해가면서 모은 돈이라는 건 자명했죠.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니 출금하신 금액은 1원도 없고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셨더라고요. 우리 첫째 딸이 준 생활비로 모은 적금, 우리 둘째 딸이 준 생활비로 모은 적금, 우리 남편의 보험금, 비상금. 정말 다양하게도 통장에 적혀 있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사위가 걱정이 되어서 홍삼을 손수 다려오시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통장까지 쥐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 친정엄마의 마음의 쓰레기를 생각하고 개수대에 버린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 어떻게 우리 친정엄마의 진심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장모님이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뒀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그동안 대체 왜 우리한테 생활비를 받아가신 거대? 필요하니까 받아가셨겠지. 필요하니까. 여기 적힌 금액들 안 보여? 쌈짓돈 남을 때마다 두서없이 입금한 내역가 안 보이냐고. 우리가 준 생활비 남으면 딴 데 안 쓰고 열심히 모으신 거겠지. 우리 엄마의 나름 노후 준비였겠지. 참,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애초에 수술비도 도와주셨으면 됐잖아.
너 같으면 고민이 안 됐겠니?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실 때 고민이 안 되었겠냐고. 수술비 빌려달라고 애초에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지혜가 말을 했겠지. 내가 지혜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지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내가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다는 걸 알고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주신 거겠지. 아, 왜 나만 나쁜 인간을 만들어?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해. 이 돈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너 나쁜 인간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었으면 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탈탈 털어서 나한테 줘. 딸한테서 생활비 받아간 세월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나한테 이 돈을 돌려준 건데 내가 어떻게 받아? 우리 엄마 마음을 네가 알아? 아이 턱이 있나? 없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치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활비 그거? 한 달에 많게는 50만 원, 적게는 20만 원씩 보내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네 눈치를 봤는데? 애들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도 꾹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엄마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렇게 사는 내가 구질구질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아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왜 어처구니가 없어? 나라고 이런 말 못할 줄 알았어. 그동안 쭉 생각해왔어. 그래,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어머님이 사사건건 과거에 들먹이면서 아들 돈 가져간 취급하는 것도 싫어. 따지고 보면 당신 돈도 아니었잖아. 내 월급에서 떼어드린 것이었잖아. 당신이 밥값, 술값, 담배값 쓰는 돈이나 내가 우리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이나 비슷해. 내가 당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로 뭐라 한 적 있어? 없잖아.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해. 한 번에 이렇게 와다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이혼하자는 거 진심이야? 진심이지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거짓으로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겠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 나 당신이랑 이제 그만 살래. 항상 당신 눈치 보면서 내가 죄인으로 사는 거 더는 못하겠다고. 당신이 뭐라 하든 이혼할 거야. 아이? 둘 다 내가 키울 거고 당신 그냥 혼자 살아. 매번 그렇게 귀찮아하고 눈치 주고 하는 거 더 이상 못 참아. 그만둬. 그렇게 남편에게 악을 바락바락 쓰니까 남편이 아주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통장 뭉치를 들고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얼굴이 심상치 않았는지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사위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준 돈이 부족했니? 엄마,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알잖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 쓰라고 준 돈이지. 사위가 수술까지 했는데 내가 도움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아는데.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못 살겠어. 생활비 그거? 결혼하고 몇 년 갖다 준 걸로 생색내고 눈치 주는데 그 돈 지 돈도 아니면서 왜 그러든지. 시댁에서도 매번 그 문제로 구박하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앞으로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이혼할래. 아휴, 그래 지연아. 언제든지 힘들 때 오라고 있는 게 친정이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 통장은 다시 가져가렴. 그 돈은 네가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거니까.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알았지? 이혼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질책당할 이유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를 받아줄 집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돌아와. 친정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언제든지 친정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며칠이 지난 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건네주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하던 남편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시댁에 그렇게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으면서 왜 이혼 못하겠다고 버틴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후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재산 반반 나누었어요. 제가 집을 살 때 보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대출이었고 제가 육아휴직도 하지 못하고 출산휴가 90일 뒤에 바로 복귀해서 일을 했던 점, 대출을 성실하게 같이 갚았던 점을 기반 삼아 반반 나눌 수 있었죠. 저희 이혼이 그렇게 스펙터클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지 않을까요? 사소한 문제가 쌓여서 결국 커다란 감정의 골이 되었지요. 집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회다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지 않겠어요? 저와 비슷한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 이혼을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요. 계속 붙잡고 있어 봐야 시간만 버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의 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싸움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말 다 털어놓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것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죄 지은 꼴로 사는 것보단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제 미래는 더없이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표를 찍기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삶이 지속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